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금 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노동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고용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른바 계속 고용 정책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노후 소득 공백,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정년 연장이냐, 퇴직 후 재고용이냐, 이렇게 계속 고용의 그 형태와 그에 따른 실효성에 대해선 노사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계속 고용 논의의 배경과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대안은 무엇인지 노사 양측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회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노총회 유정엽 정책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학대학교 지식융합학부의 이상희 교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김성희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전 국민 20%가 65세 이상 초고령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고요.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압도적인 1등이고요. 나이 들어도 계속 일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이건 다 별로 이견이 없으시죠? 이 부분 어떠세요? 네,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짧게 기본 입장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령 인력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경영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산업 현장에서 일률적인 법적 정년 연장 형태로 고령 인력 고용을 강제하는 것에는 경영계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10년 전에도 한번 해봤던 것처럼 이렇게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법적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집중돼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청년 고용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 연공성이나 고용 경직성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률적인 법적 정년 연장의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이런 부작용을 유발하는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더 심화시키지 않고 청년과의 세대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마디부터 아주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시는 노총도 그럼 본론 한번 펴보시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면서도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해당됩니다. 그 원인은 지금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논의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앞서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법적 정년 연장을 통해서 고령자들의 노후 고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조치가 더 시급히 마련되어야지 이러한 연금 개혁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금을 받는 나이가 60세였던 게 이제 차츰 늦어져서 65세로 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년도 거기 맞춰야 한다. 예, 그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우리 이 교수님.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년 연장 논의의 이제 배경이랄까 이유는 대체적으로 이제 인구 변화에 따라서 노동력 부족도 있고
고령 빈곤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실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연금 수급 기간 중에 일을 못하는 기간이 있다는 그 소득 크레바스라 그러죠. 예.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걸로 봐야 됩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뭐 있기는 하지만은 정년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될 이유는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우선 그 지금 정년 도입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대기업입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정년 도입 비율은 엄청 낮지만은 60세 이상 일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데가 또 중소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령 빈곤 뭐 이런 문제하고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이미 60세가 넘는 일이 실현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대기업의 정년을 법적으로 그냥 연장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에 비추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건가가 이제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의 법적 정년 연장은 문제가 더 많다고 보신다. 네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앞서도 다른 분이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 개시 연령하고 법적 정년을 갖춘 나라 중에서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그렇게 노후소득 공백을 제도로 공식화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그런 오명을 떨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은 이제 법적 정년 연장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2013년에 60세로 연장했을 때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49.4세에서 53.1세, 54.9세로 늘어났습니다. 4년 이상 늘어난 효과가 있었고, 이것은 이중 구조를 초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섭력이 있고 대항력이 있는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비정규직에도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법적 정년 연장 방식이 주된 방식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노동계는 법적인 정년 연장이 대전제다. 무슨 논의를 하든 이것이 일단 선결되어야 한다는 얘기고, 경영계 측에서는 법적 정년 연장은 문제가 오히려 많으니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가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하나하나 장단점을 따져보죠. 아무래도 법적 정년 연장의 장단점부터 좀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노총에서. 저희가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 기존 노동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그 보편적으로 그 이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법적 정년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법적 연장을 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한 그 기업들은 뭐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이다 했지만 말씀하셨지만은 이 제대로 된 경영 상태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법정 정년 연장을 통해서 사실상 고령자들의 노동을 보장하고 그들의 그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정년 연장을 통한 이 보편적인 고령자들의 고용 안정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 그 법적 정년 연장이 이제 개별 근로자들의 이제 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이런 것은 뭐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이제 과연 그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 뭐 임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하면은 또 국내의 대기업 일자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은 이게 법적 정년 연장으로 그대로 갔을 경우에 그 파급 효과를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재고용 방식이라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있을 텐데요. 재고용 방식이 이제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협의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지, 이것을 차후에 해결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연장으로 가게 되면은 그 뒤에 이제 기업의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하셨던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의 격차. 네, 이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재고용 방식으로 가더라도 연금 수급 연령 연금 그 공백 기간에 그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재고용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해주되 기존에 있는 직위가 그대로 연장되는 그런 법적 정년 연장 방식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기업의 부담이 크다? 네, 일단 자꾸 노동계나 쪽에서 주장하시는 게 소득 크레바스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분명히 제도적으로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할 수 있는 연령 간의 격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통계청의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60에서 64세 고용률이 거의 60% 초반대입니다. 그리고 55세에서 59세 고용률도 보면 75%를 넘어서고 있고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정년 이후에도 이게 취업으로 소득 단절에 대응하기 때문에 일자리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좀 논외로 하면은 실질적인, 그러니까 사실상의 소득 크레바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반드시 법적 정년 연장이 노후 소득을 확보해주는 유일한 방안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 고용의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누구도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도 연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가족이 돌봐줄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니까 일을 해서라도 생활비를 벌충을 해야 되는데 생활비를 벌충하려고 해봐야 충분하지 않은 거죠. 단시간 일자리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임시 일용직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노후소득 대체율이 20%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서구 국가 평균 70% 이상이 돼야지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 뭐 다른 유연한 고용 형태로도 생활비를 벌충할 수 있겠죠. 현재도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용 방식은 보다는 법적 정년 연장을 해야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2013년에 경험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법적 정년 연장 방식을 썼을 때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법적 정년 연장의 혜택을 중소기업 노동자가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교섭 적용률도 뭐 조직률하고 똑같이 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79%, 90%가 되는 서구 국가들과 달리 맨날 연말마다 작년 연말을 제외하고 매년 연말마다 법 개정하자고 국회 앞에 노동자들이 모인 이유는 법을 바꾸는 것 외에는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법적 정년 연장이 주된 방식이 되지 않으면 현행하고 달라질 게 없다. 이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다른 어떤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정년 연장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말씀하세요. 예, 현행법화에서도 이제 재고용을 통해서 보통 촉탁직이라고 하는데 재고용을 통해서 사실 정년 이후에 재고용하는 방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에서의 많은 기업들에서도 이러한 계속 고용 방식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현행 법화에서는 사실상 정년 연장하기보다는 90% 이상이 재고용 방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재고용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상 이 기존에 같은 노동자가 동일한 업무를 하고 같은 시간을 일하고 동일한 강도의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 30~40% 이상씩 이렇게 삭감되고 고용이 재취업 형태로 하면서 사실상 비정규직, 계약직 형태로 가면서 고용 불안과 근로조건 격하가 심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정년 연장 방식이 아닌 재고용 방식을 취하도록 할 경우, 뭐 예를 들어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임금 근로조건을 격화시킬 수 있는 재고용 방식을 선택할 때고, 그로 인한 이 고령 인구의 비정규직화와 임금 저하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자연스럽게 퇴직 후 재고용이 문제점으로 가고 있는데,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 동안 하는데 신분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되고 월급은 30~40% 깎이지 않느냐. 이걸 정년 연장으로 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누가 좀 일단 재고용 통계를 보면은 이게 재고용 기간에 대해서 한번 고용부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보면은 의외로 1년에서 2년 단위로 재고용을 한다는 비중 자체가 한 19%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5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기간 제한이 없다는 그런 응답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상 지금 재고용하는 비중을 보면 한 37%, 뭐 노총에서 얘기하신 31%나 노동부에서 나온 37%나 상당히 그 재고용 노력 의무라는 조항 자체가 저희 법 규정에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고용이 활성화되기에는 약간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고요. 아까 또 법적 정년 연장을 얘기하시면서 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통계로 보면은 법적 정년이 60세일 때 60세까지 버티는 그런 인구 비중을 봤을 때 보면 뭐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얼마 안 수준이라고. 되죠. 예. 근데 이 15에서 20%를 좀 규모별이나 직종별로 구분한다면은 거의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아니면 공공 부분의 생산식, 특히 또 기술직인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 60세 정년 의무화의 혜택을 일부 계층만 좀 누리고 있다는 그런 점을 보여주는 수치고요. 특히 이 15에서 20%라는 일자리 자체가 청년들이 더욱 원하는 일자리라면 청년과의 세대 간 갈등이 법적 정년 연장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그 있습니다. 청년 부분은 이따가 좀 따로 떼서 논의하고요. 뭐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그 퇴직 후 재고용과 법적 정년 연장의 장단점이 막 섞여서 나오는데 아무튼 얘기해 보세요. 재고용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그 재고용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재고용을 의무화하느냐, 재고용을 뭐 선별해서 하느냐, 뭐 이런, 물론 이제 경제단체에서는 이제 선별하게 해달라고 이제 생각이 많을 텐데요. 재고용을 의무화를 하게 되면은 일단 고용 불안은 없어집니다. 문제는 이제 재고용했을 때 임금이 낮아지는 걸 어떻게 하는데 아마도 최소한 신규 채용보다는 높게 이 임금이 채택이 될 거고 그게 이제 대기업의 현실이라고 보고요. 중소기업에는 재고용을 하더라도 임금의 차이가 별로 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뭐 연공급이라고 하는 호봉제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임금 차이보다는 이제 그냥 고용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실제로 국내 인력을 요즘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 쪽에서는 오히려 재고용을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또 만약에 재고용 방식이 중소기업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면은 뭐 좀 과감하게 중소기업에는 따로 법정 정년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 대기업을 다른 네네네. 제도로 네. 그런 방법도 있다. 네. 재고용 방식이 가지는 문제는요. 안 그래도 이제 노인 고용의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잖아요. 고용도 불안정하고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초단시간 노동자도 많은데 만약 재고용 방식이 중심이 됐다. 그러면 노인 임금 수준을 다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도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낮은 임금을 다른 곳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은 같이 낮춰야겠죠.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데 기업들이 그래 되도록이면 주된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에서 고용하게 하는 방식을 쓰는 것과는 대비된다. 지금 현재도 재고용 쓰는 비율이 31%든 37%든 간에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한 지방의 상공회의소에서는 정년 연장 빨리 논의해달라. 우리 중소기업들 인력난에 시달린다. 그래서 초점을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잘 설계해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이중구조 염려하면서 계속 그쪽만 초점을 삼는데 중소기업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그리고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채울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쓰는데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고용을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행에도 하고 있는 재고용 방식을 확산하는 것보다는 법적 정년 연장이 훨씬 더 우월한 방법이다라고 보는 근데 것이죠. 방금 두 분께서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1년, 2년보다는 더 길게 계약을 하더라. 그 통계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우는 보니까 임금 줄어드는 것도 별로 없더라. 이런 반론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재고용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충분히 낮은 임금을 줘도 되는데 더 높게 주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어쩌다 한번 있겠죠. 그래서 재고용할 때 대부분 비정규직 형태, 촉탁
정규직이나 계약직 형태로 씁니다. 아니면 자회사나 하청회사로 보내는 방식을 씁니다. 중소기업도 똑같다. 예, 중소기업에도 이제 그 방식이 이제 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뭐 1년, 뭐 1, 2년 더 하더라, 1, 2년으로 하지 않고 길게 하더라, 이런 것은 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서 그것이 길어진다는 것이지 비정규직 신분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점은 우리나라 그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르면은 현재 그 연령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재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법에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 재고용 방식을 통해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있도록 사실 하는 방식을 터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현행법의 취지나 연령차별 금지 취지와도 그런 연령차별 금지의 취지를 회피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정년 등을 통해서 고령자의 고용 안전을 보장하는 취지라면은 정년 연금 적어도 공적 수급 연령치까지는 정년을 보장하면서 그 이후에 대해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아예 법적 정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재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재고용에 따른 임금 수준 저하 같은 그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줄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인데 크게 없습니다. 특히 회사가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줬다면은 그 근로자가 회사를 나갈 텐데 기업한테 손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경영계가 지적하는 문제는 생산성이 높지 않은 근로자가 높은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오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생산성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임금 체계 하에서 법적 정년 연장이 된다면은 생산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 받는 구조가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비용 자체를 더 부담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근로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재고용 같은 문제도 일부 완성차사 같은 경우에서 재고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서 보면 거의 임금 수준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떨어진다는 부분들도 보면 일부 중소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임금 체계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니면 임금 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거의 모든 임금 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체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건 좀 이제 사실하고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뭐 현대자동차 70% 밑으로 합의를 한 거죠. 재고용 방식을.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소에서도 하청회사로 재고용되는 방식인데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가 존재하죠. 60%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60%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별 임금 차이가 없다 그러는데 분명히 차이가 그게 있다. 현재 방식은 그렇게 재고용 하청 촉탁 방식이 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70%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70%까지는 보장해줘라라고 정부가 나서서 촉진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70% 수준을 넘는 경우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 거죠. 많이 떨어지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계속 연공임금 체계에 따라 올라가는 임금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이나 시급을 깎는 방식. 그거는 이제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랬잖아요. 고령 시장 임금을 다 떨어뜨리게 되니까 그 방식보다는 일을 조정하고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임금을 낮게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 일을 조정함으로써 임금을 낮추는 방식을 업무 재조정. 예. 그걸 선택하는 그런 방식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70%, 60% 이렇게 퍼센티지로 말하니까 엄청 많이 깎이는 것 같은데 금액 수준으로 보면은 1억을 받던 근로자가 7천만 원을 받으면서 재고용 당하는 게 임금을 많이 깎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임금 체계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연동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본급이 70% 깎이면 연동돼 있는 임금 수준으로 해서 총액 수준이 기본급이 70% 깎이진 않죠. 예, 아니 그러니까 70% 하청회사로 고용되거나 자회사로 가거나 촉탁직으로 새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낮은 임금 수준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연동돼 있는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연봉 1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과급이 한 20, 30% 돼서 1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예. 따지면 기본적으로 그래 똑같이 1억 받다 7천만 원 받네. 그거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5천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는 그 재고용 방식이 계속 고용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고용이라는 것은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이 고용 계약을 연장해 가는 것인데 이것은 고용 계약을 단절시키고 재계약을 하는 거 방식이죠. 퇴직 후 재고용. 그죠. 퇴직 후 하는 것은 계속 고용의 방식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방식으로 할 경우 그 정년 연장 아까 말씀하신 정년 연장 제도는 주로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적용되기 때문에 더 노동 시장을 양극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중구조화 시킨다고 시켰는데 이게 재고용 방식도 역시 사실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오히려 사실 재계약 과정에서 더 격차를 심화시키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더 심화되거나 임금 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는 여지도 사실 재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그 현장에 있는 그 사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사실은 중소기업에 지금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지금 인건비를 제대로 계산 안 해주면 사람이 안 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재고용 방식을 하면은 획일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모두 비정규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중소기업 현장에는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걱정하시는 게 대기업에서 큰 격차가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재고용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큰 게 그거거든요. 대기업의 지금 있는 인건비라든가 일자리 이런 게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장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법적 정년 연장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60세 이후에도 소수의 좀 작은 사람들만 정규직으로 일할 방식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해볼 거냐, 아니면 이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방식은 형태가 다양할 수 있거든요. 개개인마다 뭐 건강 수준도 틀릴 거고 소득 수준도 틀릴 건데 다양하게 고용 형태를 그 근로자들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도 선택할 수 있게 선택의 여지를 많이 폭넓게 해준다면은 지금 뭐 디지털 DX 같은 그런 디지털 변환 시대에 좀 더 기업도 원활히 적응할 수 있고 근로자도 자기 경력이나 이런 개발들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게 생각을 원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과연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2033년에 65세를 늦춰놓고 법적 정년을 계속 60세로 유지하는 그걸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불일치시키는 나라는 사실 부분 불일치가 일어나는 일본 빼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나마 뭐 의무화 조치나 굉장히 강한 조치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주로 재고용 방식이 쓰이긴 하지만 그러나 부분 불일치 상태는 초래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따라할 모델이냐. 나머지 모든 나라는 사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회 공식적인 제도로 그걸 불일치시키는 그런 상태를 소득 공백이 있고 알아서 각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나라, 무책임한 나라가 있느냐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염려하신 많은 문제는 사실 제도를 디테일하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일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데요. 일단 주요 해외 중국 주요국들을 보면은 국가별 노동시장 여건에 맞춰가지고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우리처럼 법적 정년을 제도화한 곳도 있고, 아니면 법으로 제도하지 않지만 유사한 제도를 형성한 곳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정년 제도가 없는 나라들도 있고요. 근데 OECD 국가들을 보면 한국하고 일본만 이렇게 노동관련법에 정년을 해놓고 나머지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그 연금 수급 그런 쪽에 연금 수급 연령 자체를 사실상의 정년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년 제도가 없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와 상당히 다르게 노동시장 유연성도 높고 그다음에 고용 유연성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뭐 좀 임금 체계 자체도 직무 성과에 잘 구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례를 보면 법적 정년 자체를 일본은 98년도에 60세 정년을 법제화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법적 정년은 60세입니다. 다만 65세까지 기업들이 고용 확보 조치라 그래가지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재고용하거나 셋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게 선택지를 줬습니다. 기업이
일본이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연공급 임금 체계 하에서 65세까지 고령자를 고용하면 상당히 기업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기업에 조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법적 정년은 60세로 유지하고 65세까지 어떻게든 고용 확보 조치를 시행하게 한 거죠. 우리도 그런 걸 좀 참고 삼아 가지고 뭔가를 해보지. 예, 그러니까 생활 빈국인 일본이 과연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냐. 예, 경제대국 시절에도 생활 빈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산층 몰락으로 심각한 나라잖아요. 그 모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정년제도라는 건 복잡하게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사회연금 수급 개시 연령하고 불일치하는 나라가 있냐라는 겁니다. 정년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그걸 연장하면서 네덜란드도 독일도 프랑스도 다 일치시키는데 늦춰놨죠.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늦춰놓은 거죠. 그렇게 일치시키고 있다라는 거고 제도상의 법적 정년을 가지고 있는데 법적 정년은 60.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 알아서 5년 동안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있느냐라고 하는 아니 것이죠. 교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정년 제도 자체가 유럽의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정년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그냥 연금 수급 연령을 정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 우리처럼 무슨 노동법에 정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법이 아니라 단체 교섭을 통해서 정해지는 거죠. 독일이나 예. 뭐 프랑스 같은 것은 당연히 연금 수급 연령을 단협상의 정년 연령으로 보고 그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그 60세 이렇게 법에는 돼 있긴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이 고용 연장 조치를 통해서 했는데 그나마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이걸 잘 따라왔고 그리고 문제점은 일본 같은 경우도 재고용 방식과 정년 연장 방식 그리고 정년 폐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다수 기업에서 재고용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이거 재고용 방식을 기업이 선호함에 따라서 고령자의 노동 조건 그 악화 문제가 생겨갖고 예. 이에 대해서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갖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과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논의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뭐 오늘 제가 거의 끼어들 틈이 없게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의가 쭉 이어지는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예. 아예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가 복잡하게 가는 김에 아예 더 복잡하게 여기 이제 임금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도 또한 동시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임금 피크제와 같은 것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정년을 65세로 연장은 하되 60세부터는 우리는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임금 체계까지 동시에 고려한다면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제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 임금 체계를 보면 생산성이나 성과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좀 단지 오래 근무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잘 아시는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공급 임금 체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생산성하고 임금 간의 괴리가 너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 격차를 확대시켜가지고 사회 갈등도 초래하고요. 특히 지금 MZ세대라고 부르는 세대 간의 갈등이 왜 그러냐면요. 좀 이 연공급 임금 체계로 인해 가지고 보상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런 연공급 임금 체계가 유지된다면은 향후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뭐 110조 원에 달한다는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근속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호봉제를 유지할 경우에 계속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전적으로 기업이 져야 되기 때문에 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임금 체계를 좀 직무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임금 체계를 바꾸려 그러면 하나의 허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항인데요. 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항이 바뀌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체계를 뭔가 바꾸려 하더라도 도저히 바꿀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계에서 항상 주장하는 거는 임금 체계를 바꾸는 건 임금 체계를 어떤 형태로 바꾸는 거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하면 되는데 대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최초의 허들 그 취업규칙 변경 절차 자체를 좀 지금의 동의 요건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 의견 청취 이런 쪽으로 좀 완화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임금이나 노동 시간 이런 것을 변경하면서 그 계약 당사자인 노동자 그리고 그 노동자들 대표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하는 나라는 아무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로서 취업규칙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그것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고자 할 때만 그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꾸자는 거는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 전반을 바꾸자는 얘기고 쉽게 우리가 근로조건 불이익병을 쉽게 하자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65세 정년 연장을 하면서 만약에 그 기업의 임금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뭐 임금 체계를 조정한다던가 그런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임금 피크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미 정년 60세 정년 연상하면서 임금 피크제라고 설명돼 있지만 임금 체계 변경 등을 하여야 한다 이런 법적 조항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문제점은 이 노동시간 조정을 통해서 임금을 좀 이렇게 조정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노사 합의와 노사 자율적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법에서 강제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업장의 산업별 특성, 업종별 특성, 직무 성격에 따라서 그 노사가 여러 교섭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법으로 강제해달라라는 사용자 측의 요구는 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법으로 강제해야 되지만 임금 체계 개편은 노사가 자율로 해야 한다. 자, 어디 보세요. 임금 체계 개편을 지금 이제 끄집어낸 이유는 대기업과 같은 임금 구조를 가진 사업장에서 정년 연장을 법적 정년 연장을 그대로 했을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임금 체계가 거론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이 첫째는 지난번 60세 정년 연장할 때 임금 체계 개편 뭐 노력 의무라는 게 들어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방금 말씀하신 이제 임금 피크제 같은 걸 했는데 이게 그 후에 연령차별 소송에 휩싸여 가지고 그래서 이 모델을 과연 쉽게 이제 앞으로도 더 사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 노동계에서 이제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우려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사실은 임금 체계 개편이 전제가 된다면은 법적 정년 연장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임금 체계도 노사 자율에 맡기고 법적 정년을 해달라고 하면은 임금 체계 없이 변경 없이 법적 정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대기업 쪽에 저기 정년 연장은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 체계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이게 노조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단체 협약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취업규칙 설사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완화돼 가지고 의견 청취를 했다 그래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단체 협약을 또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노조가 반대를 하면 임금 체계를 도저히 못 바꾸거든요. 못 바꾸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취업 규칙이라도 뭔가 바꿔가지고 한번 임금 체계를 바꿔보려는 시도 자체를 해보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변경 절차 완화가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임금 피크제 얘기를 하셨는데 보면 최근에 아까 뭐 김성희 교수님은 아까 좀 이상한 통계라고 그러셨지만 고용부 나온 그 사업체 노동력 부가조사에 보면 임금 피크제 도입률 자체가 확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뭐 2020년, 2021년만 하더라도 22%, 23% 정도 됐는데 지금 제가 오늘 확인했는데 24년 통계는 16.7%밖에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예전에는 뭐 55% 정도까지 도입했었지만 지금 47%로 떨어졌고요. 300인 미만만 하더라도 또 16.4%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를 보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이 임금 피크제 자체를 예전에 뭐 60세 정년 의무화를 할 때 임금 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일부 사업장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 이거 완전 소송 리스크로 돌아오니까 임금 피크제 자체를 아예 도입하는 거를 주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나 이런 문제는 노동법 근간을 흔든다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60세에서 65세 정년 연장하면서 전체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을 변경하자라는 얘기를 같이 여기다 붙이는 것은 그러니까 과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따로 다뤄져야 되는 거고 그걸 뭐 노사정 합의나 다른 방식으로 이게 풀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지 그 정년 연장이라는 걸 나중에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그거는 정년 관련된 임금 체계 개편에만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모든 노동자한테 모든 사안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건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임금 피크제가 잘 안 된 이유는 임금 피크제가 잘못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을 정말 무용지물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말년을 아름답게 보내야 되는데 넌 필요 없는 유인간이야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는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임금 피크제는 써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계속 쓰임을 받게 하되 그 사람의 업무 강도와 이런 걸 조절해서 임금을 조절하는 방식을 택하는 그런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그거 이 인건비와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연공급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맞냐? 항상 맨날 시야를 10% 20%의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만 두고 있는데 70, 80%의 비정규직에는 연공성이 너무 부재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너무 나는 거거든요. 네. 오래 근무해도 임금이 안 오릅니다. 그것이 비정규직 임금체의 핵심 문제거든요. 이 문제까지 같이 다뤄야 된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연공성이라는 게 그림의 떡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이 정년 연장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을 구사하는 그런 초점을 두는 게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무체계, 그러니까 임금 체계가 없는 그런 사업장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법적 정년 연장이라고 하면은 정년 제도가 있는 사업장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법적 정년 제도가 있는 사업장을 보면은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장들이 정년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규모가 큰 사업장들에서는 호봉제를 도입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00인 이상만 하더라도 55%고요. 1000인 이상으로 가면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아직 그 호봉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공성이 좀 떨어진다. 그 말씀은 저희가 좀 동의하기가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정년제가 22% 사업 기업에 도입돼 있고 30% 정도가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정년제가 있는데도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게 참 우리의 문제죠. 근데 사실은 그 통계에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에서 인사 담당자가 응답하는데 사실 중소기업은 관행적으로 하고 제도가 완전히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죠. 정년이라는 것을 운영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얘기 나온 김에 우리나라가 또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네. 정년 연장은 비정규직에게는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정규직 중에서 비정규직들의 60세 이상의 계속 고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좋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뭐 준비정규직인 공무직, 무기계약직에게는 혜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직접 고용 기간제 계약직 비중보다 점점 이게 하청, 용역, 파견, 특수고용, 프리랜서 이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쪽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그러니까 정년 연장의 간접 혜택권에 들어올 수 있다. 간접 혜택권에? 예, 예. 간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예, 법 정년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실행되지 않는 것은 사실 정부가 그 사각지대를 제도와 실제 사이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런 걸 행정을 통해서 그 공백을 메워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취업 규칙에 정년 제도를 두고 있거나 규정돼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그 우리나라 그 연령차별 금지법이 사실상 강제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업 규칙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년 연장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상 중소기업의 경영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년까지 보장할 수 없는 경영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아주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틀리다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정년 연장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도 반복갱신이나 이런 것 통해서 사실상의 이 무기계약직의 형태로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정년 연장의 효과가 확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뭐 300인 이상의 어떤 기업체와 협력해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있다고 치면 이 기업체의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비슷한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설명인데요. 근데 지금 뭔가 오해하시는 게
그 정년 60세 이상을 규정해놨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업장에 정년제를 운영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특히 또 정년제가 없는 사업장이라 그러면 거기는 그냥 근로자가 60세가 됐다고 그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해가지고 노동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권리구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년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보면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사업 그 근로자한테 훨씬 유리한 상황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뭔가를 정년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정년 연장의 혜택을 못 받고 이런 측면은 아니라는 그 말씀은 정년제도가 아예 없는 게 노동자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상태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죠. 뭐 우리 없으면 그러니까 미국의 정년제도 없어도 혜택을 받는 사람은 뭐 명예교수나 고소득 전문직이나 뭐 엔지니어 중에서 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지 사실은 대다수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고용 단절이 쉬워질 위험성이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게 작동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토론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중소기업 쪽의 재고용 시에 뭐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임금 차이도 별로 없고 고용이 계속 고용 조건이 열악한 거는 뭐 맞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중소기업의 그 경영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정년 연장하면서 가장 핵심은 결국은 차이가 많이 나는 대기업하고 공공기관 이쪽 부분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비정규직 같은 그런 문제도 예컨대 재고용을 하더라도 지금 뭐 우리 판례 법률에 따라서 뭐 갱신 기대권 이런 게 있어요. 계약 갱신 기대권이라고 해서 재고용이 반복이 되면 계약을 계속 갱신한다는 기대권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고용도 뭐 안정되는데 뭐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여튼 이 정년 연장 문제는 이 우리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큰 그 차이가 있는 이런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거듭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게 지금 정년제도가 60세로 되어 있지만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극히 미미하지 않느냐. 일부 대기업도 사실 60세 채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공공기관 이런 쪽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은 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65세 연장해봐야 똑같다. 여기요. 예, 2013년에 60세로 연장했을 때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으로만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근무한 일자리죠. 거기서 얼마나 더 49.4세 1세에서 53세 넘어로 확장됐습니다. 4년 정도 늘어나는 60까지 못 채우지만 그래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효과가 그리고 법적으로 할 때 사실은 모두에게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일수록 적용률이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중소기업으로까지 물이 흐르게 하려면 사실은 법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법에서 법정 정년 연장을 규정하고 이것을 그 공적연금 수급 연령과 맞추는 것은 국가가 이게 공적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그 노동시장의 노동자들에게 고령 노동자들에게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향을 정하겠다라는 굉장히 선언적이고 중요한 정책적 선언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신 대목이고요. 자.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무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정년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8,2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2월 6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공론화에 나서자고 제안해 기사가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먼저라면서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해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정년의 연관어를 살펴보면 연금, 논의, 퇴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입니다. 2033년부터는 65세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년을 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늦추자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1월 2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가 논의 상황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계속 고용 방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가운데 경사노위는 오는 1분기까지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의 필요성은 노사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해법을 놓고는 입장차가 컸습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중 사용자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기존 임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정년의 감성 키워드를 분석하겠습니다. 부정감성어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위축시켜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정년 연장 대상이 1명 늘 때 청년 채용은 0.2명 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노동시장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은 보완관계라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년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법적 정년 연장이냐, 퇴직 후 재고용이냐, 또 임금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논의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방금 빅데이터 이슈 분석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또 하나의 쟁점이 있는 게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60세 이상도 더 계속 고용하도록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청년층 취업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게 이제 법적 정년 연장을 65세로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청년층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일자리가 굉장히 좁아요. 20%가 채 안 되는 그런 거. 근데 이제 주요 선진국의 대기업 일자리는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금 청년들이 주로 이제 대기업의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재수 삼수를 하고 있는데 법적 정년 연장을 그대로 갔을 경우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 거기에 동의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재고용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기 때문에 재고용을 얘기하는. 그래서 정년 연장하고 청년 간의 문제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완전히 나눠봐야 됩니다. 사실 중소기업은 알겠어요. 뭐 시와 바늘공단 같은 데 가면은 외국인과의 그 인력이 충돌이 되는 거지 내국인 간의 인력 충돌은 지금 없을 정도거든요. 근데 분명히 대기업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확실하게 경합한 게 있기 젊은 때문에. 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기관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65세까지 계속 근무한다면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보세요? 제도 이건 단순히 자동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제도와 경영 관행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총인건비 관리 정책과 경영평가제를 그대로 실시한다면 영향을 미치겠죠. 왜? 인건비를 일정 부분 이상 못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못 늘리게 하는 거라서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를 쓰게 되면 신규 채용을 할 여력이 없죠. 그런 총인건비 관리 정책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공공부문의 그런 정책과 같은 것을 대기업이 고용 정책으로 쓰게 되면 사실은 충돌이 생기는 거죠. 인위적인 충돌이라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충돌이 아니라 얼마의 일이 필요하고 얼마의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과 상관없이 인건비 기준으로 그냥 철퇴를 내리듯이 자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와 관행을 바꿔나가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체로 직무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숙련의 정도가 차이가 있고 선호하는 직무도 차이가 있습니다. 선호하는 직장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호하는 직장에서도 이런 경영 관행과 제도를 잘 정비를 한다면 양쪽을 아우르는 양쪽의 고용을 다시 북돋우면서도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임금 연공성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분명히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이 감소했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됐을 때 청년이 어떻게 될 거냐. 아직 65세까지 안 됐으니까 그거는 모르는데 다만 60세 의무화를 했을 때를 살펴보면
이게 뭐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정년 연장 7년이 지난 시점에 청년 고용이 약 12% 감소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년층 고용이 1명 증가할 때 거의 청년층 전일제 일자리가 1.14개가 1명이 증가하면은 1명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대기업,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이 1000인 이상 사업장이거든요.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명의 고령자가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청년 1명이 그 직장을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인건비 변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쪽 다 늘리면 인건비 증가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있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일에 정부 지원책은 쓰여야 된다, 잘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칙을 내리고 잘하는 기업에서는 북돋아주는 지원금 정책을 통해서 양쪽을 다 아우르는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더 만들어주는 정책을 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한 서구의 오랜 연구 결과를 보면 충돌 안 된다는 게 조금 더 우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연구원 연구도 어느 정부 때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실 좀 인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직무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점. 동질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양만 줄고 늘고에 대해서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질이 다른데 양을 분석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그래서 양쪽을 아우르는 방식도 그러니까 직무 공유 방식이라는 게 있죠. 독일에서 쓰는 방식. 고령층이 청년층의 수습 노동자의 숙련을 북돋는 역할을 하면서 양쪽이 같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는 그런 선택지에 좀 더 많은 지원을 주고 촉진책을 쓴다면 양쪽을 아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다른 두 분은 어떻게? 근데 이제 외국의 이렇게 사정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운 게 외국의 노동시장하고 우리하고 너무 틀려요. 독일에 지금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독일은 이게 노사 간의 오래전 교섭 간행에 따라서 직무급이 나름대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우리만큼 심하지 않은 걸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유별 심해요. 이 심한 거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독일이나 이런 데 같이 이렇게 직무를 변경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대기업의 인건비 쪽에 임금 체계 개편이라도 해서 어떻게 줄여야 이게 가능한 거지. 그거 없이 가능한 구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에게 무슨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기업의 정년 연장해 주는 걸 그 대가로 대기업에 지원을 어떻게 줍니까? 대기업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중소기업에는 더 많이 주고 대기업은 조금만 주고 그렇게 하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까 잡쉐어링 말씀하시는 거고 직무숙련급인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 직무숙련급은 겉옷도 직무숙련급이고 안에 진짜 실질 내용도 숙련급이고 평가에 따른. 근데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직무숙련급을 하거나 아니면 잡쉐어링을 하려고 직무 분석을 하게 되면 겉옷은 숙련급이 될 수는 있으나 실질은 근속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숙련을 좀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독일과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년 60세 정년 연장 당시에도 사실 정부가 이제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임금 체계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를 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으면서 공공부문 등에 이제 사실상 임금 피크제를 강제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임금 피크제를 실시가 고령자의 임금을 사실 일괄적으로 깎고 정년 이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따른 비용 절감을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데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또 정부는 예산상 이유로 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청년 고용이 늘어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임금 체계 변경 등이나 거기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청년 고용을 늘리자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말짱 그런 것들이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임금 피크제라는 거는 사실상의 임금 체계 개편이라고 보기는 힘들 거죠. 임금 피크제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일정 연령이든지 근속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금을 깎는 수준이거든요, 그냥. 근본적으로는 그 직무 성과급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렇죠. 거죠. 임금 체계 자체를 개편하려 그러면 임금 피크제보다는 뭔가
일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성과에 알겠습니다. 기반해가지고 임금 체계를 만드는 게 더 필요적이지 않나. 지금 그 젊은층 그 고용에 미칠 영향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생률이 뚝뚝 떨어져서 젊은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점은 그나마 조금 뭐 이런 정년 연장 논의를 하더라도 미칠 영향력을 좀 줄이는 효과는 가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10년 가까이 세월 동안은 사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거의 950만 가까이가 사실 노동시장에서 나가게 됩니다. 은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년 연장을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로 인해서 사실 청년 고용의 일자리와 충돌될 가능성은 더 많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노동력 부족이 좀 생기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 청년들이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네. 부모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찬성 응답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기 부모의 문제는 곧 자기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한 고려가 그래서 세대 간 어떤 접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걸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 대거 은퇴가 임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미 대거 은퇴 한 번 있었고 말이죠. 지금이 사실 어찌 보면 그 제일 논의해야 할 필요한 시기이고 적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경영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자기 인식은 빠져나가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요. 방식이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을 더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출산율을 제고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2차 베이비붐 세대가 그거 거의 950만 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인력 부족 문제를 풀어야 할 겁니다. 다만 이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이 그러니까요. 법적 정년 연장만 있진 않다는 거죠. 다른 자, 방식들도 같이 한번 바로 고려해보자. 거기서 그 법적 전정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뭐 임금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요것을 같이 섞어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뭔가 우리 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 기업 규모별로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업종별로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든 아무튼 논의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뭐 지난해 노사정 같이 논의를 여러 차례 하다가 공교롭게 12월 4일 계엄 다음 날부터 논의가 딱 중단됐더라고요. 이 문제가 계엄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중단돼 버렸어요. 국회에도 몇 가지 법이 올라가 있는데 뭐 지금 제대로 진척 못 되고 있고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될까요? 노총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뭐 계엄 사태로 인해서 사실 온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은 뭐 노사 자타가 다 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 사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의 논의는 사실 노사가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고 쟁점도 제시를 했고 공익위원들이 이것을 듣고 이렇게 현장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토론회도 했고요. 이제 사실상 입법적 결단의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국회 차원의 그동안에 논의했던 논의를 모으고 또 노사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갔고 이제는 이 굉장히 시급한 정년, 이게 아까 베이비붐사가 대거 이제 나갈 시기가 돼가고 있고 시급한 입법 과제이기 때문에 시급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사노위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 없다. 아니 거의 이제 논의가 됐고 국회 차원의 논의로 갈 뭔가 필요가 있다. 경사노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면 논의를 끝내려면 노총이 들어와야지 뭔가 끝내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아직 뭐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익들도 보면은 노사의 의견만을 들었지 공익들이 뭔가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노총이 하루빨리 경사노에 들어와서 계속고용위원회가 한 번 더 뭔가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논의라는 것은 꼭 그 경사노위 테이블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물론 이루어질 그렇죠. 수 있고 또 어떤 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지금 빨리 들어와야지 논의를 하지 않냐. 지금 나간 적도 없습니다. 소식 논의가 중단됐을 뿐이지 재개하면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그동안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야당의 입장과 태도는 어땠었죠? 예, 국민의힘도 계엄 이전에는 격차해소위원회 만들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방식에 대해서 확정은 안 했지만 그래서 논의를 짚어서 법적 정년 연장을 포함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오랫동안 고려는 하고 먼저 첫 발을 떼지는 않은 상태였었고 그래서 정부는 이제 그 일본적 방식인 정년 폐지, 재고용,
법적 정년 연장 셋 중에 기업이 선택하는 모델을 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모델로는 이제 뭐 충분히 만족스러운 우리의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쪽은 법적 정년 연장 법안을 몇 분들이 냈었죠. 예, 의원 입법으로 예. 자, 지난 회기에도 2번인가 나왔고요. 이번 회기에도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또 중소기업을 먼저 실시하는 네. 또 아주 또 파격적인 안도 나왔었습니다. 뭐 여야 간에 무슨 특기 같은 거 만들 계획은 없나요? 저도 뭐 그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 문제가 사회적 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는 한데요. 물론이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사회적 대화가 마치 그 어떤 그 흥정하는 식으로 변질돼 버리면은 또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표심을 계산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릴 경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라든가 기업 경쟁력이 굉장히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게 정년 연장 문제를 이게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 처리하게 되면은 수치로 빤히 보이는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큰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되 조속한 논의 네, 그렇습니다.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발언 우리 김성희 교수님부터 꼭 강조하고 싶으신 거 한 30초 정도 짧게 한마디씩 하시죠. 예, 정년 연장, 법적 정년 연장을 중심으로 해야지만 노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러기 위해서 이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중구조 완화할 수 있는 방식의 정년 연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청년과 고령층의 고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데 그것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공유될 수 있는 선호하는 일자리에서도 그게 공유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인건비 부담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는 인건비 부담의 제약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양측의 고용을 동시에 늘리는 방식을 택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희 교수님. 이 문제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엄연히 있는 현실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쪽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더 이상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예. 유정엽 본부장. 예, 그 방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계속 고용 방식을 재고용에 의한 계속 고용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고령자들의 고용 불안과 급격한 임금 삭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50대, 60대 인력이 전체 노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들의 소득 절벽 문제 그리고 대거 이 노동 시장으로부터 퇴출되는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정년을 통한 이 계속 고용 보장이 돼야 되고 이를 통해서 이러한 입법 논의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임영태 본부장. 예. 지난 10년 전에 보면은 정년 60세 의무화가 거의 2013년에 단행되고 난 다음에 시행 시기 자체를 보면은 한 3년 8개월 그것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렇게 조속히 실행됐었고 그렇게 실행된 그 정년 60세 의무화의 상흔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비용 부담이라든지 소송 리스크, 조기 퇴직자 증가 같은 그런 상흔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만큼은 노사정이 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고령자 보험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임금체계 개편이라든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같은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이 꼭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닥친 현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일하고 싶어 하고 또 일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도 이제는 그분들이 빠져나가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 닥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업도 또 노동자들도 서로 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건데요. 중요한 건 방법이죠.
방법을 어떻게 만들 건지 빨리 결론을 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